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 모셨던 최민희 의원님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예. 여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 뭐 잠깐 자, 가처분 신청 또 했는데 이게 아까 잠깐 취재하셨다 그러지만 네. 같은 재판부란 말이에요. 네, 재판부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재판부로서는 거의 정말 파격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논리를 받아들였었는데 네. 그걸 수용 못해가지고 지금 저런 어떤 새로운 일을 벌이고 있는데 네. 재판부로서는 야 이건 재판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부인하겠다는 얘긴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이게요. 예. 사실은 재판 불복, 사법부 예. 불복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언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법부 불복, 뭐 재판 불복하는 언론들이 예. 보수적인 언론들인데 예. 보수적인 언론들이 대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 우호적이다 보니 예. 프레임을 그렇게 설정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예. 하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았어요. 그 국민의힘 내부에는 유독 검사 판사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도부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 이게 기각될 거라고 확신했잖아요. 예. 그럼 근데 지금이라도 재판 판단을 받아들여야죠. 그게 정상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데 황당하다. 네. 이 판결은 예를 들면 그 말이 안 되는 정당 자율 침해다. 예. 저는 그 정당 자율이라는 게 처음 이번에 또 등장한 예. 용어거든요. 예. 그 침해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 예. 사실은 사법부 불복 그게 전제가 돼서 예. 이후에 대책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예. 사법부 불복을 기본 밑바탕에 깔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지원단의 입장이었으니까요. 예. 그러나 지금 가처분 재판부가 똑같고 이준석 대표가 또 냈단 말이에요. 네. 인용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사태를 예상을 못 하나요? 그게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되면 예. 이제 권력을 갖게 되잖아요. 알아서 사법부가 좀 이런 기대를 하는 건가요? 그 알아서 하겠지라는 네. 기대를 하는 분도 있을 테고 예. 지금 이 시점에서 또 그렇게까지 하겠어? 또 그렇게까지. 근데 사법부 입장에는 제가 그 재판부라면 네. 아니 정말 내가 재판부로서 어떤 판단을 면밀히 봐서 했는데 그걸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여건이 저렇게까지 하면 내가 판단을 좀 바꿔야 이런 판사가 가능할까요? 그게? 그건 이제 유신 때나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요. 50이나.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상황 인식 자체가 예.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다수 국회의원들은 침묵 중이고요. 예. 일부 국회의원들은 사법부 판단을 따르자고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예를 들면 근래 판사를 가장 근래 했던 분이 최재형 의원이잖아요. 예. 그분은 일관되게 예. 이건 사법부에 의해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나머지 이제 뭐 판사 현장이나 뭐 이런 데서 떨어져 있던 분들은 다 법리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정치 권력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도 저는 그 판단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유유상종이니까요. 아니, 판단이 나왔는데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냥 고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고했다고 치고요. 새 비대위 또 만들었어요. 또 인용됐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전 절차를 몰라서 이건 진짜 순수한 팩트에 대한 궁금함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양호?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법리상으로 보면 이번에 그 황모 부장판사가 보면 예.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법리를. 그러니까요. 예, 그 취지는 아주 근데 자세하지만 간단한 건데 어떻게 네, 보면. 간단한데 예. 그거를 여러 법리와 판례까지 해서 정리를 한 이유는 내가 정치적인 판단하지 않았다. 예, 그렇죠. 예, 민주주의 예. 네, 법리로만 봤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봤다면 예.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판결문을 안 읽어본 분들이 다수일 것이다. 아, 그래요? 국회의원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판결문을 읽은 쪽은 법률지원단 쪽이 아닌가. 예. 예, 왜냐하면 법률지원단 쪽의 유상범 단장이 예. 처음에 논리를 딱 세웠어요. 예. 사법부의 판단이 황당하다는 요지. 저는 구체적으로 정당 어느 분이 민주주의를 위배한 것이다는 요지. 어느 분의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보도를 봤는데 네. 무슨 좌파 판사에 의한 뭐 이런 예, 두 주장을- 번째는 특정 연구회 소속 출신 판사의 편향적 판단이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비대위원장은 직무 정지됐지만 직무 정지되기 전에 한 인사, 그러니까 비대위원 임명은 유효하다. 요 논리였을 거예요. 예, 그게 그대로 간 거고 저는 그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것이다. 그게 유지돼야 정상적인 거겠죠. 그 재판부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지금도 지금도 예, 판결 나온 그래서 다음부터 지금 2시 이후에는 예. 사실은 의총이란 곳은 법리 판단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 예. 의총에는 누가 모입니까? 국회의원이 모이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은 누군가요? 대부분이 지역구에서 뽑힌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분들은 늘 지역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요. 예. 예, 그 지역구에서 누구 얘기만 듣냐? 일부 무슨 뭐 태극기 얘기만 듣는다? 이거 안 그래요. 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그렇겠죠.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원들은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저는 그 정치가 복원돼야 이 문제는 해결되지. 예. 계속 법리로만 하다 보면 예. 끝없는 수렁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총에서는 지금 다수구 주류의 판단이 새 비대위 가지는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 보면. 그러니까 그게 다수고 주류라는 표현이 그게 얼마나 팩트에 부합하는지 잘 모르겠다. 글쎄요. 근데 어제까지 분위기로 보면 침묵하는 다수가 있는데 그 예. 침묵하는 다수의 속내는 뭘까? 예. 적어도 제가 방송에서 만나본 패널 중에 지금 현재의 해법을 동의하는 패널은 정말 드물어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요? 네, 뒤에서는 다 네. 저하고 똑같이 새 원내대표 뽑아서 이렇게 가는 게 정도다라고 그 얘기하거든요. 의총에서는 저 판단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겠네요. 이따 결과 보고. 뒤집히면 그건 또 일종의 내부 쿠데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 어차피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습을 하기로 했으면 예. 수습하고 물러난다를 분명히 하면 글쎄요. 그 사태는 많이 해소될 수 있다. 글쎄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게 저는 정말 간단치 않아요. 궁금해요. 그걸 왜 안 하는지. 거기에는 너무 여러 요소가 개입돼 있어요. 예, 그리고 저쪽에 대통령실 쪽에서도 대통령실의 입장도 고려해야 될 테고 네. 사실은 대개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은 결정되면 고를 해야지 예. 결정됐는데 후퇴하는 건 그건 또 다른 치명상이 되거든요. 국정 동력의 어떤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권력투쟁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칼집에서 칼을 안 뽑았으면 괜찮은데 칼을 그렇죠. 뽑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칼을 휘둘러서 애초 목표 이준석 전 대표의 전 정계 퇴출이었다고 보는데 예.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밀리는 상황에서 칼집에 도로 칼을 꽂는 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참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보면. 네. 지금. 그리고 예. 원인 진단이 저는 글쎄요. 예. 잘못됐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서 이게 계속 가는데 계속 권성동 대표는 이게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무마 시도가 네. 원인이다. 그 당원 상황 인식은 당규의 아까 위기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인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네, 발생합니다. 요거가 깨지지 않는 한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선 때 앙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석. 그렇겠죠. 그러니까 거기 바로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부 총지라는 당 대표라는 네. 인식이 강하게 작용돼 있고 그 인식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인식은 거의 그 부분의 일치하는 인식에 것 있어서 같죠. 한 몸이고 그러다 보니까 축출이란 목표가 생겼고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선이에요. 단순해요. 논리적으로는 그리고 그러면 이건 더 근원적으로는 뭐냐? 예. 대선을 500만 표 이상으로 이길 수 있었는데 예. 예, 이준석 때문에 이준석 때문에 박빙이 됐다. 석패했다. 이런 시각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준석의 서진 정책 그게 성공했다고 봐요. 그리고 2030 그다음에 7080 포이론이 어느 정도 먹혀서 이겼지 예. 이기기 힘들었다. 저쪽이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판단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건 권력투쟁이고 권력투쟁의 끝이 화해하는 권력투쟁은 못 봤잖아요. 예. 영국의 명예혁명이 있었습니다만 예.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요. 이게 어떤 아까 방금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의 전개 과정을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심플한데 심플해요. 예. 이게 자꾸 어떤 상황의 전개는 이 간단한 논리는 논리대로 놔두고 그걸 다시 다른 명분을 씌워가지고 이 원래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니까 이런 무리수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꼼수와 무리수가 반복되는 네. 거라 지금 그 모든 국민 저는 이 사태를 보는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도
아니 왜 이준석을 쫓아내? 예. 대선하고 지선 때 이긴 거 아니야 이준석이? 근데 왜 쫓아내? 예, 이런 거고 그렇습니다. 또 예. 하나는 성상납 의혹이 충격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준석이 진짜 성상납 의혹을 받았다면 예. 그거를 심플하게 증거를 다 제시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죠. 그런데 예. 증거를 안 내니까 저도 초기에는 청년 정치가 성상납? 예. 그래서 저도 뭐지 이랬는데 이게 갈수록 증거는 안 나오고 말만 막 나오다 보니 이거는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국민들 똑같아요. 경찰이 지금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기소 여부에 대해서. 지금 이 권력에서는 부인하겠지만 반드시 기소하라는 굉장한 어떤 심리적 압박이 있을 텐데 경찰은 그 판단도 굉장히 어떤 궁금합니다. 지금 어떤 경찰이 어떤 판단을 결국 하게 될지. 근데 이게 어떤 경찰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스펙트럼이 있겠지만 알아서 기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늘 있죠. 예, 늘 있죠. 예. 그러면 알아서 기는 거기에 부합되려면 무조건 기소인데요. 그 기소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려면 벌써 했다고 저는 봅니다. 벌써요? 만약에 증거가 있고 딱 떨어지는 거라면 예. 법리상으로 예. 벌써 했고 이 상황을 이렇게 가지고 가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지난 3월 9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기소 어려우니까 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어서 지금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니까 더 이건 기소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은 지금 얼마나 더 강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그게 권력의 예. 생리고요. 예, 그렇겠죠. 예. 그런데도 못 하고 있다면 예. 그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맞부딪히겠죠. 그러니까 기소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기소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게 부딪히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옛날 같으면 예. 지금 이제 통탄하고 있을 일부도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유신 때나 50 같으면 그냥 그럼요. 기소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소하면 기소 내용 가지고 또 그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증언만 난무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보이잖아요. 예. 이게 근데 경찰이 왜냐하면 저는 그 생각한 게 어젠가 이재명 대표 그 검찰에 넘긴 사안이 보면요. 뭐 아세요 그거 저? 네, 백현동. 예, 백현동. 네. 이게 논리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백현동에 특혜를 줘서 당신 뭐 특혜 줬지 하고 쪼니까 이재명 의원이 나와서 특혜 준 게 아니고 국토부가 하라고 해서 했다. 근데 이게 협박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간 거예요. 협박. 협박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이 뜻이 이거겠죠. 백현동 당신들이 하도 특혜 줬다 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아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나보고 협조 요청 보냈어. 이 얘기를 했으면 가장 정확한데 그렇죠. 협박했어라는 단어를 딱 쓴 거니까 옳다 걸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협박이라는 단어로 옳다 걸렸다. 이거는 무슨 예. 근데 이게 과연 이게 검찰에 넘겨서 할 문제인가는 정말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이 정도로 어떤 경찰의 압박이 일부들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 얘기는 예, 압박인데 네. 이거야말로 압박을 받는 게 아닌가 추정이 가능한데 조건이 이제 예를 들면 민주당 당원 80조랑 연결시켜서 생각해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기소할 수 있다고요, 충분히. 예, 그런데 이거를 예.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저 맥락이 그렇고 협박이라는 예. 단어 하나가 예를 들면 허위사실 유포라는 예. 건데 저거를 정치보복 아니라고 민주당이 판단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당원 80조 1항이 너무 과잉의제화됐다. 예를 들면 대장동 그냥 정치보복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이건 누가 봐도 제가 보기에는 야당은 정치보복으로 볼 사안이고요. 예. 대장동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뇌물 받은 게 나오지 않는 한 나머지 정책적 판단에 근데 이건 대해서 다른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른 얘기. 이 정도를 검찰에 넘기는데 이준석 대표 뭐 넘기고 기소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이것만 봐도 제가 딱 보면 좀 심하네. 이게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딱 그 논리가 딱 보이는데 이걸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걸로 검찰에 넘기고 만약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상당 부분을 기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 건도 이런 기준과 기조라면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인정을 전혀 안 아니 하니까. 무고죄 걸었잖아요. 네, 그건 같은 논리죠. 그러니까요. 이게 뜻이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찰의 이제 판단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고죄를 들고 나오는 순간 증거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 분들이 많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무고죄로 또 그래서 어떤 신논리가 성립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그래서 아니, 저희가 걱정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미중 협력 체제가 깨지고 미중 갈등 시대로 넘어가면 우리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먹고 사는 문제 한반도 평화를 놓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여야가 지금 그거는 거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논의 실종이고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사정만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게 무리한 기소냐 아니냐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진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니까 언론으로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하여튼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기 지금 어떤 분이 보니까 저도 오늘 그 국내 언론에 이렇게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가 소개나오길래 제가 오늘 찾아서 그걸 봤어요. 근데 저는 뭐 이런 사실 언론으로서 어디 외신 기사 나온 걸 이렇게 인용하고 하길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워낙 뭐 그게 뭐 근데 딱 하나 아는 건 어떤 우리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힐 때 또 보수 언론하고 어떤 뭐 각자 다른 입장의 언론이 부딪힐 때 참고는 해요. 외신들은 어떻게 보나. 근데 이코노미스트는 또 굉장히 잘 보는 데 중에 하나예요. 정말 내가 보면. 근데 아주 재밌다기보다는 거기 물론 기자 이름은 안 나오니까. 근데 복수의 기자가 쓰는 걸로 하는데 뭐 이제 한 명이. 근데 아주 제가 이렇게 보는 이렇게 피식 웃음이 나올 정도로 좀 전곡을 찔렀다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이제 마지막인데 룰을 깨기 전에 룰을 배워야 한다. 뭐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그게 참 지금 현 대통령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자꾸대로 해석하면 룰을 깨기 전에 룰을 배워야 한다는데 이 어떤 자꾸 말고 하는 건 어떤 파격을 하기 전에 좀 이렇게 이 돌아가는 원리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돌아가는 원리를 파악을 못하고 마구 내지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같다는 거. 이 어떤 외신도. 그 원전에 대한 태도 말씀하실 때 그 원전 문제를 잘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안을 안 세웠다는 지적과 사실 같은 지적이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인식이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그 다음에 뭐 또 하냐면 이렇게 막 돌진하는 거는 프로스럽지가 못해 보이고 또 마구 돌진했다가 금방 물르는 건 또 뭐라고 표현을 했더라? 그거는 좀 어설퍼 보이고. 근데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아마추어적인 것이다. 근데 이 얘기들이 굉장히 제가 오랜만에 외신 보면서 영국 기자가 똑똑하게 잘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뭐 스위스 뭐 각 언론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아픈 얘기가 또 있어요. 한국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누가요? 그 외국에서 보기에? 외국에서 보기에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아픈 부분이죠. 아프죠. 그런데 부끄럽고. 저는 우리 언론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걸 냉정하게 판단하면 우리 언론이 살아있는 권력에게 질문하는 게 언론이다.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민주정부 때. 그런데 보수정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질문을 제대로 안 해요. 이거 비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근데 제가 제 후배들 한번 좀 편을 들어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번에 회견에서 100일 회견에서 왜 비판적인 진짜 중요한 질문은 아무것도 안 나왔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저희도 출입기자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해서 왜 그러니까 이거 정확치는 않아요. 제가 기회를 못 받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둘러보고 비판적인 질문을 할 것 같은 매체 기자들한테는 기회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사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각본이 없었다고 하는데 대변인은 머리가 바빴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근데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기자들한테 마이크를 앉으면 그게 무슨 회견입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불안과 절망이잖아요. 불안은 다 공유하실 테고 그 절망은 사실 촛불 정부가 잘하길 기대했는데 민생에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핵심인 부동산에서. 그거는 뭐 억울할 수도 있어요. 유동성이 풍부해서 올랐다 이런 거. 그런데 어쨌든 세금 정책에 대해서 섬세하지 못했고 고통을 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게 하나의 실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뽑은 건 딱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이게 문재인 정부 심판, 민주당 그렇습니다. 심판 플러스
살아있는 권력 수사, 그렇죠. 공정 예, 이거는 예.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언제든 들이받고 언제든 구속시켰지. 네. 그래서 공정하겠지. 뭐 네. 이런 기대였다고요. 그런데 예. 그게 무너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망인데 그럼 이걸 헤쳐나갈 힘이 대한민국에 있을까? 예. 국회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는 여론조사에서 더 높았어요. 아, 그런가요? 권리당원에선 78%인데 예. 일반 여론조사에선 82%였어요. 예. 그 일반 여론조사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분 제외하고 예. 중도가 다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런데 82%는 뭐냐면 그래도 이재명은 일을 잘한다는 이미지, 돌파의 이미지는 그런 있으니 이미지가 있죠. 이 예. 불안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뭔가 해봐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라는 거죠. 예. 그게 아까 제가 정말 오랜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제가 이 앵커를 맡으면서 무슨 외신을 자꾸 인용하고 하는 걸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오전에 뭐라고 써놨길래 이렇게 이렇게 쭉 보니까 그리고 과거에 또 뭐가 있어 제가 봤냐면 외신을 인용할 때 어떤 언론들은 완전히 그 보도의 왜곡해서. 취지를 예, 왜곡해서 이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종종 봤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뭐 요번 건 뭐 제대로 했나 이렇게 보니까 근데 덕분에 아주 재밌게 봤어요. 오늘 오랜만에 무슨 근데 이제 그 지금 여당에서 과거 여당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청와대를 비판할 때 쇼를 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탁을 아주 탁월하게 평가해서 탁현민 비서관을 지금 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탁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탁현민 씨를 비난했잖아요. 그 전 뭐 쇼만 할 줄 알고 뭔데 메시지가 통일돼 있고 아주 전문가로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 기사 자체의 흐름이 뭐냐면 지금 신임 김은혜 홍보수석이죠. 그분한테 홍보수석이 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충고하는 형태의 조언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봐라, 이런 걸 해봐라. 근데 하여튼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룰에 대한 얘기랑 뭐 이 그림도 막 이렇게 손에다 양말 끼었나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는 거. 근데 거기 또 이 기자가 하여튼 굉장히 연구를 그러니까 취재를 자세히 한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인사 임명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막 동의 없이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거 법적인 하자 없어 이러는다고 이제 대통령의 말을 소개하는 이거야말로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 검사의 언어다. 이 작구로 해석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하도 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아서 제 옆에 있는 후배들한테 이렇게 돌렸어요. 한 번씩 보라고. 잘 쓴 글 같다고. 근데 살아있네 아직 MBC 분위기는요. 네. 아니 뭐 살아있다기보다는 오랜만에 제가 이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85년에 말지를 만들 때 그때는 언론이 볼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지가 성공했던 가장 그렇죠. 큰 이유가 민족 국제 부분이 자세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외신 얘기하시니까 이제 국내 언론들도 저는 그 한계 상황에 도달한 것이 지난번 여론조사라고 봐요. 82%가 못한다 기자들이. 뭐 반성할 부분은 우리 모두가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주에 한번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